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선거에 출마, 이번 지선에 출마 안 할 것 같이 얘기하다가 어제 저희 MBN에 출연해서 출마를 아주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그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정치는 뭐 미리 정해진 게 아니니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제가 밖에서도 얘기했지만 지방선거에 출마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니, 너무 성급하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상황 바뀔 수 있는데. 뭐 저를 보셔왔지만 저는 뭐 제 생각을 그때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니까요. 전 대선에까지 출마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치를 통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갈 겁니다. 많은 일이 남아 있었고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잘 보겠습니다. 잘 보겠다라는 말씀은 출마를 하지 않겠다. 이거와는 좀 다른 뉘앙스로 들립니다. 아니 저는 좋은 정치 국민을 위해서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왜 출마를 안 하겠다고 선을 네. 그었습니다. 저는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모든 걸 다 고려합니다. 네 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부위원장,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동훈 전 대표가 저희 어제 MBN 시사 스페셜에 나온 인터뷰 내용을 저희가 요약해서 전해드렸는데 요거 최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일단 그 전에는 출마가 두 개입니다. 지선이 있고 보궐선거가 있는데 그 전체에 대해서 출마하지 않겠다, 지선을 출마하지 않겠다 하고 보궐선거도 약간 선을 그었다가 어제는 내가 대선까지 나간 사람인데 왜 출마 안 하냐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고 예. 이제 어제 MBN 나오셔서 정은갑 위원님께 말씀드린 거는 그 지방선거 나가지 않겠다는 것이고 일단 내년에 재보궐선거도 지방선거 즈음에 같이 열리니까 거기에는 나갈 것이라고 그게 안 나간다는 의사표현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재보궐선거를 목표로 한동훈 전 대표가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결국에는 출마의 도화선을 당긴 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가 예. 결국에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표방하는 것은 헌법의 수호자거든요. 예. 불의를 물리치는 헌법의 수호자. 그러니까 그 표를 갖고 계속 뛰어왔는데 예.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사태가 나오니까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모습이 더욱더 부각되면서 또 스스로 부각시키면서 예. 자신도 이제 정치판의 한 가운데로 다시 나와서 예. 보수의 간판 스타로 다시 한번 뛰어보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기회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번에 항소 포기를 딱 하고 그 기회를 딱 잡은 겁니까? 딱 잡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뚝심도 좀 갖고 있고 네.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이른바 말하는 언변, 달변 이런 것도 좀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항소 포기 사태가 나오니까 사실 뭐 특수통 검사 출신이어서 검찰이나 이거 뭐 재판 과정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하지 않습니까? 이해도가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소화된 메시지를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먹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기회는 이때다. 이래서 굉장히 열심히 발품을 팔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정치인의 시험 성적표는 선거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내년 재보궐선거 출마는 거의 100%다. 이제 어디로 나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전문가 옆에 우리 전광재 대변인 계시지 않습니까? 같이 상의를 해서 아마 결정할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난 8일이었죠. 검찰은 자살했다? 이 SNS에 이 글 올린 이후에 100개가 넘었대요. 그러면 존재감을 여기서 좀 확인한 것처럼 보이는데 보궐선거로 좁혀서 얘기해 보면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들어갑니까? 어느 지역까지도?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내년 지자체 선거 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도. 근데 단체장과 재보궐선거에서 열리는 국회의원과는 완전히 정치적 의미가 다르죠. 저는 단체장은 사실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 때문에 뭐 경기지사가 되건 서울시장이 되건 중앙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보궐선거를 통해서 원내에 진입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예요. 지금 두고두고 한동훈 전 대표에게 좀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2024년 선거에 어떻게든 원내에 진입했더라면 아마 지금의 한국 정치 지형이 달라졌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원내에 진입하겠다라는 생각은 본인이 정치를 그만둔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갖고 있었을 거라고 그게 일본 생각합니다. 목표라고 봐야 돼요? 지금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건
뭐 당연히 내년 재보궐 선거에 나가서 원내에 진입하는 것이 당면 과제겠죠. 예. 그러나 그 과정이 쉽지 않았는데 이번 대장동 그 항소 포기로 인해서 그 공간이 열린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사실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보수 진영 내에서도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바라던 한동훈 전 대표의 모습이 이런 거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뭐 저격하고 네. 잘 싸우고 민주당의 폭정에 맞설 수 있는 그런 보수의 리더의 모습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기대했었는데 지금 그 모습이 연출되다 보니까 그 공간이 과거엔 좀 적다가 지금은 확대됐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전보다는 조금 더 나갔어요, 입장이. 이게 하나씩 나갈 것 같거든요. 뭐 제 생각에는 오히려 지방선거 출마 생각이 없다라고 저번에 얘기했을 때 예. 특정했구나. 지방선거는 안 나온다. 근데 재보궐이 생길 거 아니야. 재보궐이 생기면 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거야. 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얘기가 나온 다음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뭐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에 출마한다. 안철수 의원이 경기도지사에 뭐 출마한다. 예. 부산에 나온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 국민의힘에 있는 국회의원이 지자체장 후보로 나오게 되면 후보가 되면 이제 그 공간이 보궐선거를 보궐선거이 해야 됩니다. 만들어지니까 예. 그걸로 갈 거다.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라는 공간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인이 국회의원이었을 때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절감했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그런 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뭐 거의 한 8개월밖에 안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인 선거로 예. 따지면 한 3, 4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이기 이제 때문에 선거 전에 들어갔다고 이제 봐야 돼요. 가동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본인은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 참에 항소 논란을 통해서 본인의 몸값을 높이는 방식을 통해서 나 출마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전 당대표 출마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가 다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예. 이제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이 공간을 풀지를 못하게 되면 예. 본인이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 똑똑 놓고 한 거예요. 저 나갈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서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바로 뒤에 살펴볼 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SNS에 100개 이상의 글을 썼다. 이것이 글쎄요. 굉장히 매서웠나요? 여당이 보기? 아니 뭐 물 만났을 때 놓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자신이 가장 강한 장점이 법이잖아요. 법 문제에 있어서 대립각을 확실히 세운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는 법을 법대로만 얘기했었는데 굉장히 과장되게 표현하고 거칠게 표현하거든요. 이건 조금은 정치력이 붙은 것 같아요. 정치적 수사가 붙는다고요? 네. 그런데 뭐 그렇다 할지라도 장동혁 체제라고 하는 걸림돌이 있잖아요. 예. 그분이 받아줘야 되는 것인데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지금 존재감이 한동훈 대표의 존재감이 확 오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의 존재감은 확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치 지금 당대표가 한동훈 대표인 것처럼 보여서 예. 장동혁 대표가 시기 질투를 굉장히 많이 할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서 우파 다 모여라. 우리가 한동훈이다. 아니 우리가 황교안이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걸 보면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승민 전 의원을 품지 못했듯이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품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어렵다. 그릇이 매우 작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더 좌충우돌 하면서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어려운 형국이 펼쳐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조금 노리는 것 같기도 하네요. 여권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몸값을 키워서 네. 계속적으로 국민의힘의 분열을 좀 근데 이제 뭐 국민의힘 분열은 본인들이 스스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부채질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한동훈 대표가 좀 쓴소리를 하면서 예. 지금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거 정말 시대착오적인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실력은 바닥을 보이고 있는데 반면에 한동훈 전 대표의 실력은 조금 올라오고 있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대립각을 여당과 잘 세우고 있어서 좀 부각되는 측면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보궐선거 재보궐에 나오려면 당의 공천을 받아야 합니다. 무소속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 우리가 황교안이다를 넘어서 어제 같은 경우는 모든 우파가 다 연대해야 된다는 우파를 강조했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입니다. 우리가 황교안입니다. 뭉쳐서 싸웁시다. 내년 지방선거 결과는 저는 체제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깃발 아래 모일 수 있는 모든 우파들은 함께 모여서
이재명 정권이 가려고 하는 이 체제 전복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로 가려고 하는 독재 체제로 가려고 하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모두 다 함께 연대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한교안이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글쎄 계산된 발언이라고 했었던가요? 장동혁 대표가 그런 보도를 본 것 같은데 이제는 더 나가가지고 우파가 다 모여야 된다. 어떤 우파를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고, 자유통일당, 정광훈 목사, 자유화혁신, 황교안 전 총리가 이끄는 당과도 연대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요. 최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원론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결속을 더 강화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 어제 뭐 장동혁 대표가 저희 사무실에도 오셨어요. 네. 오셔서 뭐 방송도 하고 가셨는데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그야말로 그것은 인권 유린에 대한 거기에 대한 반론이고 네. 거기에 대한 항거적 차원의 발언이었다. 그것이 마치 황교안 대표가 했던 뭐 부정선거 발언이나 이런 부분까지 모두 뭉뚱거려서 안고 가면서 우리가 그것까지 다 지지하고 연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다. 황교안 대표가 비록 내란 선동에 가까운 그런 범죄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예. 그것이 실제로 범죄와 연결될 만한 발언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황교안이라는 얘기를 한 것이지 예. 황교안 대표가 여러 가지 부정선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보수 지지층으로부터조차 비판받았던 것 같이 그것까지 안고 가자고 했던 발언은 아니다. 모든 다른 발언 다 잘라내고 예. 저 부분만 부각시키는 것은 그것은 제대로 나를 못 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는 것이고 일단 장동혁 대표는 뭐 저런 구체적인 사안을 지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예. 어쨌거나 보수가 지금 힘이 약하니 굉장히 좀 협력하고 협동하고 연대하는 모습을 보이자는 것이지 저렇게 구체적으로 뭐 조원진 뭐 우리 공화당 대표나 정광훈 목사나 이런 것까지 뭉뚱그려서 같이 가야 된다.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예. 대해서는 조금 세부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장동혁 대표를 굉장히 극우적으로 모는 그러한 은행에 대해서는 예. 장동혁 대표도 스스로도 좀 잘라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오해다. 어쨌든 장동혁 대표는 합리적인 보수이지 예. 굉장히 극우 쪽에 치우친 보수는 뭐 아니라고 스스로 그래요?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보를 보면은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 측면도 있고 그 보수에도 여러 가지 뭐 개혁적인 성향의 보수가 있을 테고 극우적인 성격의 보수가 있을 테고 지금 장동혁 대표는 개혁적인 보수보다는 일단은 조금 보수 강경 보수 이쪽에 좀 치우치는 건 아닌가요? 극우 보수죠. 뭐 그거 네. 어떻게 다르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판사 출신이잖아요. 이번 황교안 전 대표 문제 관련해서 어떻게 인권을 얘기할 수 있죠? 아니,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했잖아요. 예. 문 걸어 잠그고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법원에서 체포영장 발부했지 않습니까? 문을 안 열어주니까 문을 뜯어가지고 체포를 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런 사람에게 인권을 지키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판사 출신이? 본인 친정에서 다 발부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갖다가 반인권적이라고 설명을 하시는 것도 가장 문제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여간 많은 국민들이 가지 말라고 하더라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받고 지금 교도소에 있는 면회도 갔죠.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갔습니다. 예. 가서 한 얘기 그냥 사적으로 갔다. 어떻게 당대표가 사적으로 거기 갈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모든 장동혁 대표의 행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극우 또는 강경 보수 지지층들만을 위한 행보로 일관되고 있기 때문에 예. 중도로 갈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고 특히 우리는 황교안이다 이런 설명 자체는 매우 극우적인 발상이다. 예. 왜냐하면 내란 선동 행위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데 그런 사람을 지키자. 국민의힘은 따라서 소위 황교안이다. 우리는 내란을 선동하는 세력이다. 예. 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 또 거기다가 또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했습니까? 야, 교도소 가서 윤석열 전 대통령 데리고 나오자. 법원을 공격해라. 그러니까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람들과 연대를 한다? 좀 그렇다면 그런 국민의힘을 많은 국민들이 온건한 보수 정당으로 볼 것인가? 예. 극우로 볼 수밖에 없는 길로 가고 있어서 제가 볼 땐 스스로 자멸하는 길로
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예.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황교안이다 발언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약간 다른 얘기를 한 게 정광재 대표 뭐라고 얘기냐? 우리는 황교안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거든. 그만큼 그 메시지가 강했습니다. 그렇죠. 예. 뭐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날 전체 나왔던 그 장동혁 대표의 발언 중에 저는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이 한 문장만 빼면 상당히 공감할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전쟁입니다. 같이 싸웁시다. 그리고 뭐 이재명 독재에 맞서야 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또 합리적인 보수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당이 공식적으로 부인한 게 몇 개 있습니다. 일단 불법 계엄에 반대한다고 했었죠. 근데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엔 계엄과 관련해서 우원식, 한동훈 전 대표를 체포하라고 했었기 때문에 계엄을 옹호했던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탄핵과 관련해서 이제 탄핵이 인용됐었을 때 이거 수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 그걸 부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고 마지막으로 우리 정당의 공식 입장은 부정선거 없답니다. 예. 그래서 사전투표 열심히 해달라고 항상 독려했던 건데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부정선거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했었던 발언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당 지지자라고 하더라도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 예. 이걸 조금 더 좀 좋게 해석해 본다면 아까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가면서까지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그런 인권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조금 더 당원들에게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일부 이해하는 대목도 있을 수 있겠죠. 예. 한동훈 전 대표가 그동안의 당 상황에 대해서 비판이나 언급은 상당히 자제해왔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를 재개하려면 일단 국민의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는 어떤 생각이고 어떤 분위기인지 저희가 두 사람의 얘기를 한번 잘라봤습니다. 당원 게시판 문제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속도면에 있어서 당원들께서 좀 답답하신 측면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당대회 때 제가 약속한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전 대표께서 우리는 황교안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이렇게 독재 길목을에서 큰 싸움이 국민을 위해 중요한 싸움이 나왔었을 때 당내에 대한 비판은 가급적 자제하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민심을 따라야 한다. 민심을 보고 국민 믿고 가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저는 정치에서 벗어난 적 없고 국민힘에서 계속 정치해왔잖아요. 지금 이렇게 독재로 가는 길목을 뭐 울돌목, 황산벌처럼 지켜야 할 때다. 우리가 제대로 못하면 이 길목이 황산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제대로 해내면 울돌목 되는 것이다. 정광재 대변인께 한번 좀 예. 한동훈 전 대표 뭐 입장에서 보면 당내 비판할 것들이 있지만 좀 애써 참고 있는 뉘앙스 분위기도 좀 있는 겁니까? 전 뭐 그 한동훈 전 대표나 예.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당에 소속해 있고 정당인으로서 당이 갖고 있는 고유의 정체성 뭐 이거 충분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이견이 있는 부분 당연히 개인적으로 길을 달리할 수 있지만 예. 그것이 과도하게 비판을 위한 비판처럼 당에 비춰지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부적절하죠.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상당히 말을 아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했던 말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당원 게시판 가서 보더라도 대략 한 9대1 정도로 예.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본인이 생각하는 정무적 판단 이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예. 장동혁 대표가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게 현실과는 좀 다른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20% 초중반의 여론조사 국민의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광훈이나 황교안이나 뭐 조원진 이런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우리 당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에 머물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당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할 것 같거든요. 예. 그럼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우리 당의 그 지지율을 확장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나올 텐데 그 진단과 관련해서는 조금 다른 처방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한 15%에서 한 20%포인트 정도 차이. 민주당의 실책이 있다고 하지만은 저 간격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당 안으로 이제 다시 활동을 하고 뭐 공천을 받든 뭘 하려면 당원 게시판 문제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뭐 장 대표도 그렇고 최고위원도 그렇고 대변인도 일관되게 하는 얘기는 이건 시간 문제인 거지. 하긴 할 거다라는 얘기잖아요. 당원 게시판 문제는 이미 뭐 여론에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어찌됐건 거기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할 걸로 보입니다. 어제 뭐 저희 사무실에 오셨던 장동혁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 그 밝히겠다는 입장을 좀 드러내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밝혀질 터인데 그 전에 어쨌건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보수의 간판 정치인으로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는 배신자 프레임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예. 그건 스스로 벗어나야 됩니다. 누가 뭐 여론이 움직이기 전에 자신이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보수 지지층의 지지를 회복하기가 힘들 겁니다. 이게 사실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멀어짐으로써 예. 사실 정권을 내줬다는 보수 정당 지지층들의 생각이 많거든요. 그 멀어짐의 근원은 누구냐? 결국에는 윤 대통령도 잘못했지만 예. 한동훈 전 대표도 절제와 자제가 부족했다는 것이 보수정당 지지층들의 평가거든요. 그럼 배신자 프레임을 벗을 방법은 한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다른 메시지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일단 자신도 무언가 고백할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모든 것을 잘못했다고 가기에는 예. 지금 일이 너무 크게 벌어졌고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도 무언가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윤 전 대통령이 모든 걸 잘못했다는 메시지만 계속 내고 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배신자 프레임을 벗기 전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보수정당의 간판으로 복귀하기에는 어려움이 너무나 많다. 이게 정치사에서 예. 배신자 프레임이 붙었던 분 중에 제기했던 분들이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 영역을 확장해서 재탄생했던 분은 없습니다. 사실 유승민 전 의원이 그랬고 뭐 지금 여권으로 가볼까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께서 예. 노무현 정부의 황태자였죠. 그때 개성공단을 열고 그래서 차기 대권 주자로서 노무현 정부 초기부터 승승장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과 사이가 멀어졌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이 사람 안 됩니다. 내가 왜 이 사람을 좋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동영 당시 그 대표까지 지내셨죠. 예. 그분은 결국에는 대선 도전에 실패했죠. 그러니까 이게 배신자 프레임이란 게 유권자들의 그리고 정당 지지자들의 마음을 돌려놓기에는 예. 굉장히 큰 걸림돌이고 장애물이고 허들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는 좀 더 다른 스탠스가 필요하다. 예. 저는 스스로 벗어나야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 보여줬던 한동훈 전 대표의 뉘앙스를 본다면 사실 그것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본인이 지켜왔던 그런 이미지, 개혁적인 그렇습니다. 이미지가 또 상쇄되는 거기 때문에 딜레마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실 당원 게시판 이런 당내 문제 하나 빌드업 작업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윤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여상원 전 의원이었는데 새로운 윤리위원장으로 교체를 한다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거든요. 그렇죠.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의 뭐 측근이라고 불리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주의 조치. 여성부 조치를 보면 장동혁 대표가 마음에 안 들 정도의 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바꿔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카드를 계속 쥐고 있겠다. 네. 장동혁 대표는 이런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카드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착근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내가 더 큰 이니셔티브를 주겠다 이런 판단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는 서로 화합하기 좀 힘들다고 봐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의하면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거의 앙숙 관계예요. 지금 얘기 들어보게 되면 한동훈 끌고 와가지고 총으로 쏘겠다는 얘기까지 한 상황 연도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배신자를 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또 하나는 한동훈 대표에게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과거 자기 측근이었잖아요. 따지고 보면. 예. 근데 거기서 또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는 장동혁 대표에게 적어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지만 된다라고 판단할 거란 생각이 들고 예. 또 반대로 따지면 계속 말씀하시는 게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뭉쳐서는 해결될 수가 없고 서로가 뭉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버리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냐? 장동혁 대표의 지지층들이 다 허물어 버리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둘이 만나서 플러스가 나올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결론적으로 한 지붕 안에 그러면 못 있을 것이다 두 사람이. 그렇죠. 제가 볼 땐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은. 예. 그럼 버리는 순간 본인은 당대표로서 지위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둘 다 꿈이 뭡니까?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지지층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뭐 이런 딜레마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이런 조건에서 장동혁 대표의 가장 중요한 카드 중에 하나는 당원 게시판 조사 문제다. 이거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바로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 가지고 있으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6월 이전까지 상당히 저 부분으로 두 사람 간의 갈등들이 상당히 심할 것이고 봉합되기도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뭐 저희가 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문제는 아니니까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을 좀 나오라는 취지로 얘기하는 것 같고 조갑재 대표는 국힘에게 한동훈 전 대표 꼭 필요하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는 그 노선의 선명화가 우선 중요해질 것이다. 네. 예를 들어 본인이 원내 진출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거기서 국민의힘의 덩어리즘에 의존해가지고 그걸 목표를 이룰 것이냐. 예. 아니면 선명한 잣대로 가가지고 대안 세력이 될 것이냐는 그거 빨리 선택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지금 국민의힘의 덩어리즘에 의존해가지고 거기에 약간의 신선함을 끼얹어서 하겠다. 이거는 흔히 하는 선택인데 아주 흔하거든요. 그거는. 상부왕이가. 한동훈 전 대표의 거취가 야권 정치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제일 중요한 지금 자리에 있고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를 통해서 자신의 몸값을 극적으로 올렸잖아요. 예. 그럼 이렇게 힘이 생기는 거지. 그럼 한동훈 전 대표가 답이군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준석 대표는 국힘으로 다시 가는 그런 흔한 선택을 하지 말고 대안 세력이 될 게 좋겠다고 좀 충고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쉽지 않은 선택지이긴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무슨 정치 경력이 그렇게 긴 것도 아니고 당을 나가서 아까 할 생각이 없다라고 또 얘기를 했고요.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으로 나갔잖아요. 네. 좀 춥고 배고프니까 같이 하자. 혼자 있으니까 힘들다. 뭐 이런 하소연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런데 뭐 나가서 잘 되는 것은 별로 본 적이 없고 과거 역사가 말하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나갈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배신자 프레임에 있어가지고 할 것도 없는데 나가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정치계에서 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예. 측면에서 이준석 대표 희망사항을 좀 얘기한 것 같고요. 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한동훈 대표를 모셨잖아요. 근데 이분을 떨어뜨리려고 최고위원직 사퇴해버렸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체제가 무너졌거든요. 예, 예. 근데 이분이 복귀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대표로 복귀하는 것이고 자신은 다시 대표에서 물러나야 될 상황으로 보여질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대표를 전 대표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에서 당원과의 약속을 꼭 지키겠다. 그건 당원 게시판 문제를 계기로 한동훈 전 대표를 확실하게 배신자 프레임에 가두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볼 수 있는데 예. 본인의 어떤 사적인 감정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크게 보면 당원 게시판이 뭐 큰 문제 있나요? 그냥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 못하니까 한동훈 전 대표 가족들이 좀 비난한 거 아니겠어요? 잘못했다고 하면 끝낼 일을 갖다가 지금까지 해결 못하고 갖고 있다는 것은 예. 국민의힘이 이만큼 소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심은 장동훈 대표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좀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집안 단속이나 하고 좀 민주당하고 좀 어떻게 싸울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예. 집안 단속도 못하면서 민주당과 자꾸 싸움을 거니까 이 지지율이 계속해서 정체의 상태인 겁니다. 좀 자기 자신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못한 것 같아서 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답답할 것 같다 생각됩니다. 정광재 대표님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기회를 잡고 어느 정도 득표율이 있는 걸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겁니다. 만약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동훈 전 대표가 들어오게 되면 힘을 합치게 되면 그러면 지도부가 그런 선택을 할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대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 근데 모든 우파가 연대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예. 한동훈 전 대표도 그 우파 진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럼 모든 우파와 연대하겠다라고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안 돼. 이렇게 한다면 내년 지방선거 이기기 어렵죠. 저는 장동혁 대표도 내년 지방선거가 자신의 정치 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가운데에서 또 뺄셈의 정치를 한다면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패했던 그대로를 가는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 왜 실패했습니까? 물론 마지막에는 불법 계엄 때문에 그랬지만 처음에 됐었을 때 뭐 이준석 전 대표라든가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가 이렇게 본인과 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배척함으로써 보수 중도 진영이 쪼그라들었고 결국에는 총선에 패배하면서 이런 상황까지 연출된 거잖아요. 예. 저는 장동혁 대표도 그런 점에서 분명한 교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당원 게시판 문제는 이미 저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요? 그러나 그것이 더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정치적인 타격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상당히 뭐 그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고요. 그걸 또 뭐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법적으로 처벌할 대상은 또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줄어 있는 국민의힘 지지율 또 중도 보수의 외연을 누구를 배제함으로써 다음 선거에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산이기 때문에 예. 결국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그 중도 보수 진영의 단일화, 저는 개혁신당도 그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강력한 연대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독주, 민주당의 독주 이거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보태면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보수 정당의 중심으로 복귀하려면 국민의힘 내부의 세력을 모아야 됩니다. 정치는 세력이거든요.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의원들을 자신의 휘하로 모아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데 제가 지금까지 본 한동훈 전 대표는 그런 것이 굉장히 모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전만으로는 어렵다. 정당 내부의 세력을 예, 신한계를 다수로 만드는 것이 한동훈 전 대표의 관건이고 그것이 바로 배신자 프레임을 벗는 일인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과연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사실 좀 의문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공부를 좀 해야 된다. 그 허들을 넘지 않고는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컴백하기 어렵다. 저는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론만으로는 한계가 그렇습니다.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